바티칸이 그저 하늘 아래 펼쳐진 야외 박물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1500년 전 주 제단 바로 아래의 산채로 묻혔던 로마 도시 전체는 어떠신가요? 아니면 2000년 된 비문 옆 아무도 읽지 않은 금박천에 쌓인 유골이 벽으로 막힌 벽감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은요? 오늘 우리는 세계에서 아주 작은 나라 중 하나인 이곳의 지하 몇 미터 아래로 내려갈 것입니다. 대리석 아래, 프레스코화 아래, 교황들의 석관 아래 50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어둠 속으로 말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교도 태양신처럼 묘사된 프레스코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치 장교들 사이에서 우리 코앞에서 어떻게 비밀 발굴 작업이 진행되었는지 알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700년 동안 기사단의 역사를 바꾼 문서가 묻혀 있던 85km 길이의 굴착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파헤쳐 볼까요? 시작해 봅시다. 44헥타르. 이 면적은 도시공원 부지에 들어맞는 규모입니다. 매년 600만 명의 관광객이 성 베드로 광장을 거닐며 미켈란젤로의 돔을 올려다보고 베르니니의 회랑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발밑 몇 미터 아래에 2000년 된 로마 시대의 포장도로, 즉 거리 일가 있다는 사실을 짐작조차 하지 못한다. 이 거리를 따라 집들이 늘어서 있다. 문들, 벽화들, 그리고 오래전에 먼지가 되어버린 사람들의 이름들. 하지만 그들의 얼굴은 여전히 천장에 남아 어둠 속을 응시하고 있다. 바티칸은 공동묘지 위에 세워져 있다. 그리고 나는 항상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2000년 전 오늘날의 바티칸 지역은 로마 성벽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곳은 아게르 바티카누스, 즉 바티칸 평원이라고 불렸습니다. 토양은 점토질이고 지하수 수위가 높으며 저지대에는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늪지대가 있었습니다. 농사에는 부적합했지만 죽은 자들에게는 이상적인 곳이었습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무덤은 도시 성벽 안에 있어야 했고 도시 밖으로 나가는 길목마다 공동묘지가 펼쳐져 있었다. 바티칸 언덕도 그중 하나가 되었다. 단순히 구덩이만 있는 공동묘지가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 건설된 다층 구조의 죽은 자들의 도시였습니다. 부유한 로마 가문들은 죽은 자들을 위해 실제 무덤을 지었습니다. 집, 방과 그림이 그려진 벽, 모자이크 바닥, 조각된 석관, 창문이 있는 영묘까지 말입니다. 그곳은 마치 주거지역처럼 길을 따라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다. 22채의 건물이 어깨를 맞대고 이교도와 초기 기독교인들이 벽을 맞대고 삶에서는 좀처럼 공존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죽음 속에서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었다. 그곳은 교회 묘지가 아니라 도시였다. 각 묘소에는 문이 있었는데 로마인들은 죽은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친척들이 그 문을 통해 음식과 포도주를 놓고 갔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사도 베드로가 이곳에 묻혔다고 합니다. 서기 67년경 네로 황제 치하에서 처형되었는데 자신의 요청에 따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와 같은 방식으로 죽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십자가에서 내려져 가장 가까운 공동묘지, 바로 그 바티칸 언덕에 묻혔습니다. 근처에는 네로의 원형 경기장이 있었고 그곳에는 2만 명의 관중이 모여 있었다. 64년 런던 대화재 이후 네로는 바로 그곳에서 농민들을 대량 학살했다. 어떤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어떤 이들은 개에게 물어뜯겼으며 또 어떤 이들은 타르를 뒤집었었다. 그리고 그들을 마치 살아있는 횃불처럼 불태워 야간 경주를 펼쳤습니다. 지금 성 베드로 광장 중앙에 서 있는 오벨리스크는 기원전 이집트에서 가져온 높이 25m의 붉은 화강암입니다. 그 당시에는 경기장 한가운데에 서 있었고 살아있는 횃불이 타오르던 그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후 십자가는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일을 기억합니다. 그는 그 사건의 유일한 생존 목격자입니다. 그 모공은 집 표면에 서 있습니다. 매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4세기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베드로의 무덤 위에 대성당을 짓기로 결정했을 때 그는 공학적인 난제에 직면했습니다. 묘소, 계단, 그리고 고도 변화가 있는 묘지는 평평한 지면을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획기적이었습니다. 언덕 꼭대기를 잘라내어 구덩이를 파내는 것이었습니다. 묘소들은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붕까지 흙과 잔해로 메워졌을 뿐입니다.
말 그대로 도시를 산채로 묻어버린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벽이 산자들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공동묘지는 1600년이라는 세월을 넘어섰습니다. 흙으로 메워지기 전에 이 구역을 상상해 보세요. 이른 아침 서기 1세기 기름 항아리와 빵 바구니를 든 여인이 자갈길을 따라 걷고 있다. 그녀는 청동 손잡이가 달린 나무문을 밀고 영묘 안으로 들어간다. 어둑한 벽에는 10년 전 그녀가 특별히 고용한 화가가 그린 부모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 그는 잿더리 옆 움푹 들어간 곳에 빵을 놓고 등잔에 기름을 붓고 이름들을 큰 소리로 부른다. 그러고는 밖으로 나가 자기 할 일을 한다. 그녀에게는 그저 평범한 화요일일 뿐이다. 100년 후 이곳은 어떻게 될까? 그녀는 알지 못한다. 그가 1500년 동안 잊힐 것이라는 건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1939년 교황 비오 11세가 서거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대성당 지하 동굴에 묻히기를 유언했습니다. 인부들이 땅을 파기 시작했을 때 삽은 오래된 벽돌벽에 부딪혔습니다. 기초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벽 뒤에 방이 하나 있었다. 방 뒤에는 복도가 있고 복도 너머에는 더 많은 방들이 있다. 인부들이 방금 영묘 중 하나의 지붕을 열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묘지를 가득 채웠다. 새 교황 비오 12세는 즉시 결정을 내렸다. 파내라, 비밀리에. 언론도 대중도 바티칸 관계자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사도의 무덤을 찾으면 승리가 될 것이고 전통에 어긋나는 것을 발견하면 재앙이 될 것이다. 그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었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발굴 작업은 40년에서 50년까지 10년 동안 계속되었다. 좁은 지하 통로, 어둑한 불빛, 아찔한 공기 속에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무너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고용된 인부들은 검증되고 조용한 사람들이었다. 흙은 밤에만 파냈다. 바깥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다. 1943년 독일군이 로마에 진입했을 때 사복 차림의 SS 장교 몇 명이 성당 아래에서 들리는 수상한 소리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 바티칸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비오 12세는 그들을 직접 맞이하여 동굴을 안내하고 석관, 대리석판, 횃불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복원 작업이에요. 그가 말했다. 별거 아니에요. 거짓말이었다. 의도적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실제 발굴 작업은 2층 더 깊숙이 진행되었다. 작업자들은 경고를 받았다. 위에서 누군가 나타나면 즉시 불을 끄고 입을 다물어. 어둠 속에서, 먼지 속에서 그들은 잔해를 퍼담는 양동이를 들고 몇 시간 동안 장교들이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고 나서야 그들은 다시 작업에 복귀했다. 이런 일이 몇 달 동안 반복되었다. 이미 유럽 박물관의 절반을 약탈한 자들의 손에 들어간 2000년 된 프레스코화는 과연 어떻게 될까? 비오 12세가 진실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답은 없을 것이다. 그 10년 동안 발견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고대 거리를 따라 22개의 묘소가 늘어서 있었다. 각 묘소는 모두 독특했다. 그중 한 묘소에는 사후 세계를 상징하는 포도나무와 새 그림이 그려진 프레스코화가 있었다. 다른 방에는 돌고래, 트리톤, 해마가 그려진 모자이크 바닥이 있고 세 번째 방에는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신인 메르쿠리우스의 이미지가 새겨진 석고 천장이 있습니다. 벽면은 1500년 동안 보존되어 온 그림들로 뒤덮여 있는데 밀폐된 어둠 속에서 다른 유럽 박물관의 그림들보다 더 잘 보존되었습니다. 건조한 공기와 빛의 부족으로 인해 물감이 번지거나 색이 바래지 않았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벽에 처음 구멍을 뚫고 손전등 불빛을 비추자 2000년 전에 그려진 얼굴이 보였는데 마치 어제 마른 물감처럼 선명했다. 로마 시대 마트로냐 스타일의 헤어스타일을 한 여인의 얼굴이었다. 가이우스 발레리우스 헤르메스라는 글자가 새겨진 토가를 입은 해방노예, 한 남자는 62세까지 살았습니다. 장난감 강아지를 아는 아이. 이 얼굴들은 15세기 동안 어둠 속을 바라보며 단 한 명의 살아있는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다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발굴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러한 순간들을 발견 실패, 만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기다리지 않고 한 묘소에서 어린아이의 관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10에서 12세 정도의 여자아이의 유해가 들어있었습니다. 뚜껑에는 너무나 짧은 생을 마감한 사랑스러운 딸에게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그 옆에는 팔다리가 움직이는 작은 점토 인형이 놓여 있다. 2000년 동안 그녀는 주인의 곁에 누워 있었다. 밀폐된 어둠 속에서 고고학자가 그것을 손에 들었을 때 인형의 손이 움직였다. 경첩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 발굴 참여자들의 회상에 따르면 이것은 10년 동안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유물도 아니었고 발견물도 아니었다. 2000년 전에 죽은 아이의 장난감, 아무도 그 아이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 인형은 기억한다. 같은 공동묘지의 벽화에는 미술사학자들의 숨을 멎게 하는 그림이 있다. 천상의 전차를 탄 그리스도. 중세 거장들이 묘사했던 것처럼 후광을 두른 수염 없는 남자, 머리 주위에 황금빛 광선이 감도는 젊은 남자가 아폴로나 헬리오스와 같이 하늘을 가로지르며 말을 몰고 가는 모습. 제작 연대 서기 3에서 4세기. 이는 세계 미술에서 알려진 가장 오래된 그리스도 이미지 중 하나이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직설적으로 던집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정확히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이교 세계와의 단절인가? 아니면 재해석인가? 답은 분명 후자이다. 4세기경부터 교회는 이교와의 유사점에서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헬리오스는 아폴로 신을, 그리고 기원 후 첫 세기 동안 로마 병사들 사이에서 숭배가 인기 있었던 페르시아 태양신 미트라를 너무나 연상시켰다. 새로운 신앙은 독특한 이미지를 요구했고 광선을 두른 젊은이의 이미지는 부적합했다. 후광을 두른 수염 난 남자의 이미지가 승리했다. 그리고 이 이미지는 제단 아래 밀봉된 어둠 속에 오랫동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16세기 후에 발견된 이 이미지는 바티칸에서 소중히 보관하고 있으며 굳이 강조하지 않으려 합니다. 따라서 이 이미지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습니다. 같은 공동묘지에서 율리우스 가문의 묘소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기독교인과 확실하게 연관된 몇 안 되는 묘소 중 하나였다. 천장에는 고래가 요나를 토해내는 모자이크가 있고 벽에는 어린 양을 아는 선한 목자가 그려져 있다. 이는 초기 기독교의 전형적인 이미지이다. 하지만 벽 너머에 있는 이웃한 묘소는 메르쿠리우스, 아폴로, 디오니소스를 모신 이교도 묘소입니다. 두 묘소 사이의 벽은 1m도 차이되지 않습니다. 새벽녘 죽은 율리우스에게 음식을 바치던 사람들은 반대편에서도 누군가가 똑같은 짓을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다만 그들이 가짜라고 여긴 신상 앞에서 하는 소리였다. 벽돌, 죽음, 공통된 토대. 이것이 진정한 로마의 모습이었다. 하나의 거대한 구조물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 다양한 신념들이 융합된 겹겹이 쌓인 케이크와 같았다. 하지만 발굴의 주된 목표는 사도의 무덤이었다. 지하 거리를 따라 이동하면서 고고학자들은 모든 묘소가 한 지점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곳은 대성당의 주재단 바로 아래였습니다. 무덤은 하나도 없었고 거친 석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2세기 고대 문헌에서는 이를 가이의 전리품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벽에는 대리석판으로 분리된 2개의 감실이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기념비는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아래에는 무덤이 있었습니다. 벽돌로 둘러싸인 움푹 파인 곳이었죠. 텅 비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공들여 만들었지만 결국 빈 구덩이만 남았습니다. 교황 비오 12세는 예비 보고서를 받았고 목격자들에 따르면 며칠 동안 자신의 방을 떠나지 않았다. 이야기는 그렇게 막다른 길로 끝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발굴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는 고대 비문 전문가인 이탈리아 금석학자 마르게리타 과르두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두가 간과했던 한 가지 세부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가이의 트로피 옆 측면 벽에는 대리석 타일로 덮인 작은 감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안에는 금실로 감싼 천에 쌓인 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뼈는 60에서 70세 정도의 건장한 체격의 노인의 것이었습니다. 근처에는 흙먼지가 흩어져 있었는데 그 흙은 트로피 아래 빈 무덤의 흙과 화학적 성분이 동일했습니다. 가르두치는 뼈들이 원래 땅속에 묻혀 있다가 2세기나 3세기경 누군가가 그것들을 꺼내 값비싼 천으로 싸서 벽감에 옮겨 보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벽감 옆 벽에는 그리스어로 된 돌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가르두치는 그것들을 페트라스 애니, 베드로 여기라고 읽었습니다. 그녀는 1952년에 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티칸이 공식적으로 답변하기까지는 16년이 걸렸습니다. 1968년 교황 바오로 6세는 언론에 사도의 유해가 발견되었습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기자들은 다시 질문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 뼈 자체에 새겨진 글귀도 없고 DNA를 비교할 방법도 없어. 금색 천을 두른 노인의 유골이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서 발견됐을 뿐이야.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증거일까? 답은 누구에게 묻느냐에 따라 달라. 10억 명의 가톨릭 신자들에게 이곳은 교회의 창시자의 무덤입니다. 회의론자들에게는 흥미롭지만 증명할 수 없는 가설일 뿐입니다. 진실은 말 그대로 제가 확인하고 싶은 사람과 함께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대성당 아래 묘소와 지상 사이에는 또 다른 층이 있는데 바로 바티칸 동굴입니다. 이곳은 중세부터 현대까지 수십 명의 교황이 묻힌 일련의 지하 예배당과 매장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2005년에 이곳에 안장되었다가 생물 소독 후 유해가 위층으로 옮겨졌습니다. 동굴은 방문객에게 개방되어 있지만 더 깊은 곳에 있는 건축물은 비교적 현대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로마 전체 지하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150km가 넘는 터널이 부드러운 화산암인 응회암을 뚫고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카타콤입니다. 층층이 5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지하 묘지는 최대 25m 깊이에 달합니다. 도서관 책장처럼 바닥에서 천장까지 벽감들이 나 있는데 책 대신 죽은 자들의 유해가 놓여 있습니다. 다양한 추정에 따르면 이곳에는 50만 명에서 수백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묻혀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과장이나 허풍이 아닙니다. 이곳은 수세기 동안 사람들이 살고 죽고 서로를 묻었던 거대한 공간입니다. 지하 묘지를 걷는 것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험입니다. 사람 키만 한 좁은 복도, 양쪽에는 녹슨 응회암이 깔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벽감은 비어 있습니다. 뼈들은 오래전에 흩어지거나 옮겨졌지만 일부는 여전히 원래의 타일로 덮여 있습니다. 엘레나는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펠릭스는 3월 4일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름, 날짜, 때로는 물고기를 상징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처형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어로 물고기를 뜻하는 이크티스는 약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벽에는 수백 년 전 이곳을 찾았던 방문객들이 손으로 새겨놓은 글귀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여, 빅터를 위해 기도해 주소서.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소서. 주여, 당신의 종 펠릭스의 영혼을 기억하소서. 어둠 속에서 등잔불 아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벽감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의 목소리. 그들은 돌에 글자를 새겼다. 아무도 그들의 말에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글자를 읽는다. 1500년이 지난 지금 이것이야말로 기묘한 불멸이 아닐까? 상황은 이렇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언덕 비탈에 있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문을 통해 지하 묘지로 들어갑니다. 아무런 표지판도 안내판도 없습니다. 안쪽에는 미로처럼 뻗어 있는 통로들이 있는데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10분 안에 길을 잃을 것입니다. 빛은 벽감 속 기름 등잔에서만 나온다. 그렇다. 흙과 밀랍 냄새를 머금은 심지에서 나오는 빛뿐이다. 침묵. 그들은 죽은 자를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산 자들이 밖에서 그들을 쫓고 있기 때문에 속삭였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아직 성경이 되지 않은 문헌들을 읽고 부활의 본질에 대해 논쟁을 벌였는데 그러다가 군인들이 머리 위 거리를 순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묘지는 단순한 매장지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박해 기간 동안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곳에 비밀리에 모여 넓은 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고 주교를 서품했습니다. 그들은 잘 조직된 지하 공동체 생활을 했으며 그들만의 통로, 하인, 출입 규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세기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합법화하자 지하 묘지는 순례지로 변모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자들의 무덤을 찾아 몰려들었고
어떤 곳에는 벽에 작은 움푹 들어간 곳들이 있는데 이는 장례 연회를 위해 순례자들이 음식을 올려놓은 자리였습니다. 성인의 무덤 옆, 이교도들이 바티칸에 가져온 것과 같은 전통들. 그 언덕은 그리스도 이전부터 존재했고 그들은 단지 대상을 바꿨을 뿐이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자들의 이름만 바뀔 뿐이다. 그들은 어둠 속으로 빵을 나른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바티칸에서 가장 어두운 곳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지하 바티칸의 5층, 즉 네크로폴리스, 동굴, 카타콤, 베드로의 유골, 헬리오스의 프레스코화는 모두 마지막 비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장 조용히 이야기하는 그 비밀 말입니다. 바티칸 사도 기록 보관소. 로마에서 나폴리까지의 거리인 85km에 달하는 석의 바닥에서 천장까지 서류철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 7세기부터 현재까지의 문서들, 20세기 교황과 왕, 황제, 독재자들의 서신 등이 소장되어 있다. 종교재판 기록,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개인 편지, 항소장, 판결문,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주장을 철회하도록 강요받은 갈릴레오의 재판 기록, 헨리 8세가 아라곤의 캐서린에게 이혼을 요청하는 편지는 캐서린의 거절로 인해 전 세계적인 종교개혁이 촉발되고 영국이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분리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가 며칠 전 단두대 앞에서 감옥에서 쓴 편지도 있습니다. 1520년 교황 레오 10세의 교황 칙서, 마틴 루터를 파문하겠다고 위협하는 내용. 이 문서는 서방 기독교를 사실상 둘로 분열시켰다.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 벽화 작업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해 이웃에게 물감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고 불평하는 편지. 우리가 교과서에서 접하는 인물들이 쓴 역사책, 거의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지하실에 보관되어 있던 문서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문서는 2001년에야 이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폴더 속에서 발견된 신홍 양피지, 14세기 교황의 비밀 조사 기록.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황 클레멘트 5세는 실제로 템플 기사단을 무죄로 판결하고 이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언했지만 프랑스 국왕 필립 4세의 압력과 기사단 해체에 대한 합의에 굴복했습니다. 기사들은 고문을 당하고 화형에 처해지고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1314년 3월 마지막 위대한 화가 자크 드 말은 화형대에 서서 불길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는 자신이 부당하게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을 알거나 느꼈다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죽기 전에 아버지와 왕을 저주했다고 합니다. 클레멘트 5세는 한 달 뒤에, 필립 4세는 그로부터 한 달 후, 즉 8개월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우연인지 아닌지는 각자 판단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확실히 우연이 아닌 것이 하나 있습니다. 드말레의 죽음을 정당화하는 문서가 그의 처형 장소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바티칸 지하에 70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템플 기사단의 역사는 언제나 이단과 범죄자의 역사로 여겨져 왔지만 진실은 85km에 달하는 거대한 기록 보관소, 닫힌 문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 기록 보관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연구자라고 상상해 보세요. 긴 복도를 따라 안내를 받으며 흰 장갑을 끼게 되고 폴더 번호를 부릅니다. 단 하나뿐입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사진을 찍을 수도 없습니다. 모든 서류가 일렬로 늘어서 있습니다. 직원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변 책장에는 수백만 페이지의 서류가 꽂혀 있습니다. 체사레 보르지의 편지, 나치 독일 주재 교황 특사의 보고서, 무솔리니와의 협상 의정서. 이 모든 서류가 바로 당신 앞에 놓여 있지만 당신은 허락된 것만 열어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다려도 좋습니다. 100년이 더 걸릴지도 아니면 영원히. 기록 보관소 접근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연구자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과학적 목표를 정당화하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요청한 것만 받을 뿐 그 이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75년 된 문서의 경우 일부 항목은 완전히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아빠와 몇몇 믿을 만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2019년 바티칸은 음모론을 잠재우기 위해 공식적으로 그 기록 보관소의 명칭을 비밀에서 사도적 기록 보관소로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칭에 그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85km에 달하는 무덤 더미, 이는 알려진 사실일 뿐입니다. 닫힌 문 뒤에는 얼마나 더 많은 무덤이 숨겨져 있을까요? 아무도 정확히 밝히지 않습니다. 6개의 층, 6개의 비밀, 네로 황제의 처형을 목격한 광장의 오벨리스크, 제단 아래 묻힌 22개의 묘소가 있는 공동묘지, 관절이 움직이는 인형 옆에는 아이의 뼈가 놓여 있다. 그리스도가 태양신으로 묘사된 프레스코화가 있다. 근처 벽감에는 금박천에 쌓인 빈 무덤과 뼈들이 있다. 거짓말을 한 죄로 700년 동안 화형당한 사람들의 변명이 기록된 양피지도 있다. 바티칸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가이다. 면적은 44헥타르이다. 하지만 그 어떤 곳보다 더 깊은 곳까지 파고듭니다. 그리고 더 깊이 파고들수록 답이 없는 질문들이 더 많이 생겨납니다. 아직 손대지 않은 무덤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난 75년간 봉인된 문서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공개적인 진실이라는 이념 위에 세워진 국가가 왜 자기 발밑에 있는 것을 그토록 철저하게 숨기는 것일까요? 어쩌면 어떤 질문보다 답이 더 어렵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를 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것이 감사의 표현 중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구독해주세요. 앞으로 세계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알려지지 않은 장소들을 탐험하는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해당 아카이브에 접근할 수 있었다면 어떤 문서를 가장 먼저 열어보셨을지 댓글로 알려주세요.